자, 특수저당에서 공동저당 받고요. 이제 근저당을 보는데, 칠판 보시면, 지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기본 계약을 해요. 둘 사이에. 그래서 그 을이 갑에게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결산기를 정해놓고요. 채권 최고액 7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요게 채권 최고, 요 선이 채권 최고액이고, 제가 안 보여요, 근데. 이래 바로 봐야 보이네. 요 빨간 게 뭐냐면 피담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속칭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7억으로 해서 계속해서 돈을 빼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한도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그럼 피담보 채권액이 이렇게 증감 변동, 이렇게 보면 증감 변동하다가 여기서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요 시점에서 피담보 채권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순식간에 피담보 채권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돈 다 갚아가지고 채권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부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약의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채권액이 확정되면 이때부터는 단순 저당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이란 장래 발생할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근저당 취지. 그래서 근저당 취지의 등기라고 하고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하고는 다릅니다. 근저당 취지의 등기고요.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에서 우리 어떻게 됐죠?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을 다 담보하죠. 근데 이 채권 최고액은 실행비용은 제외돼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이 채권 최고액의 개념은 우선 변제의 한도를 의미할 뿐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1억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얼마를 잡냐면 1억 2천을 잡아요. 그럼 왜 요 2천만 원 더 잡느냐 그거예요. 1억 빌렸는데. 왜 그래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죠? 근데 이 손해배상이 뭐예요? 1년분까지만, 이행기 도가 후 1년분까지만 담보하잖아요. 근데 실상을 경매까지 진행하고 보니까 2년, 3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경매 진행하면. 그러면 저당권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여기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1금융권이 그렇고 2금융권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이자를 더 세게 받죠. 그때는 17%, 뭐 캐피탈 같은 경우는 17%, 18% 이렇게 받아요, 이자를. 네? 그러면 훨씬 더 높아져요. 한 1억 8천을 최고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천만 원은 다 이자로 받아가겠다는 속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저당은 저당권하고 다른 게 뭐란 말이에요? 실행비용이 제외된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1억을 빌렸는데 최고액 1억 2천 잡히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을 보니까 확정 피담보 채권액이 1억 8천이 되는 거예요. 최고액을 넘어버려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보통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건데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피담보 채권액은 1억 8천인데 최고액은 1억 2천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이 채권 최고액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다. 배당의 한도. 그러니까 실제로 1억 8천이 확정되었을지라도 배당받는 거 어디까지만? 1억 2천까지만 배당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즉 갚아야 될 책임져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따라서 책임의 한도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인 거예요. 다 갚아야죠. 다 갚아야죠. 채무자가 돈 갚아라 그러면 돈 갚고 말소를 청구하려고 했을 때는 1억 8천을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란
결국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할 뿐이지 채무자가 지는 책임의 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이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은 결산기가 도래하면, 기본계약의 결산기 도래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요. 두 번째, 언제든지 기본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해지하면 그 시점에 여러분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근저당이 1번 근저당 A고 2번 근저당 B가 있을 때 얘가 경매를 신청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끝날 때 매각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액은 증가 감소? 증가해야 되죠. 왜 채권액 수가 증가하냐면 시간이 경과되면 지연배상이나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경매 신청 시점에 자기는 이제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해지를 한 것인데, 그죠? 그럼 얘는 경매 신청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A라는 사람은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배당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매되면 저당권은 전부 소멸하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아직도 돈을 이자를 받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도 얘가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자기도 배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니, 인지상정이라면 A라는 사람 선순위는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시다. 그래서 경매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이 확정되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선순위자가 배당에 참여해야 된다면 얘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이 확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타 피담보 채권이 또 언제 확정되냐면 채무자가 뭐 했어요? 파산했어요. 그지됐어요. 네? 네. 개인회생 들어갔어요. 또는 회사라면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됐어요. 이런 경우라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채권액은 바로 확정시킵니다. 자, 관련해서 127페이지 1번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래요?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자나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근저당권, 부동산 돌려막기. 2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자, 원본 채권이 확정이 됐지요. 채권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당을 받을 때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그 근저당으로 담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게 얼마로 확정됐어요? 1조 2천억이 확정됐어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게. 와닿지가 않죠? 지금 송도 유원지 쪽에 그 아파트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원지 쪽 옆에. 거기가 대우조선 땅이었어요. 경매가가 무려 1조 5천억이야. 감정가가. 그거 경매됐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1조 2천억이 확정됐어요. 그럼 연 5%만 잡아요. 이자를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1조로 해, 1조. 2천억 원 헷갈리니까 1조에 1조. 그러면 연 5%면 얼마예요? 10%면 1,000억이고, 예? 1%면 100억이고, 500억이잖아요. 연 500억이에요, 500억. 뭐가? 이자만.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500억이면. 한 3, 40억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본 채권이 확정되면 원본 채권 확정되고 실제로 배당받을 때까지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담보돼야 되지 않느냐. 그 근저당으로. 새로운 채권이 발생을 했으면 그거는 이 근저당으로 담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본 채권이 확정됐을 때 그 이자나 지연소득금 채권은 당연히 그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자. 4번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 계약과 분리해서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안 되죠?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수반성. 5번 채권의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간혹 있다 그랬죠?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예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실제 금액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되죠.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한 것은 일부 변제입니다. 128페이지 1번 틀린 것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채권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맞죠? 3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죠? 새로운 채권은.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을 했으면 이미 신청 시 확정되는 것이고 그 확정의 효과가 다시 번복될 필요는 없다. 자, 2번입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에 관한 판례 내용에서 1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되죠? 네. 맞습니다. 2번 실제 발생할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전액을 다 갚아야지 최고액만 갚으면 일부 변제입니다. 3번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고요. 4번 3회 해지권은 근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원용한다는 건 재판에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는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소득금 채권은 근저당에 의해서 여전히 담보되죠. 3번입니다. 1번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지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2번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죠? 이게 기본 계약이죠.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맞습니다. 4번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고요. 5번 실제 발생할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4번입니다. 옳은 것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 채무자나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고 돌려막기. 이 경우 변경 이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그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맞죠? 니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디귿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맞고요. 리얼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는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소득금 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서 여전히 담보되죠.
다 맞습니다. 자, 이제 물권법 끝이에요.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은 계약법 총칙과 계약법 각칙으로 나누게 되고, 계약법 총칙에서는 계약 일반, 계약의 의의, 계약 체결의 자유, 그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오고,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약관이라는 게 있죠. 그럼 계약의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 성립, 의사 실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해서 나오고, 효력으로서는 쌍무 계약의 공통의 효력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다음 계약의 소멸이에요. 해제와 해지. 계약법 각칙으로 가면 15가지의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입니다. 구조 별거 없죠? 예. 바로 가겠습니다. 135페이지 1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아주 예전에 했던 거지만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고 굳이 뭐 다시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우리는 공식으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은 추임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현상광고 얘만 용울단지라 그랬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현상광고, 현상금 거는 거예요. 현상금 거는 거. 이거는 뭐예요? 유상인데 편무예요. 그리고 요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얘를 외우자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틀렸잖아요. 현상광고 때문에.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모든 쌍무가 유상이다 그러면 맞는데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별거 없죠? 보시면 1번 사용대차는 뭐죠? 네? 사용대차는 편무잖아요. 편무. 매매는 유상 맞죠? 그 다음에 유물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낙성, 낙성. 유물의 반대말은 낙성. 3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 편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편무가 아니라 쌍무. 모든 유상은 쌍무다. X죠? 다 틀린 거예요.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이다. 그쵸?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134페이지 계약의 유형에서 1번 교환은 낙성, 쌍무 맞죠? 매매는 유상, 유물 틀렸죠? 어디가? 유물이 낙성입니다. 증여는 무상 그리고 분료식이죠. 요식이 아니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그죠? 무상이에요. 편무. 임대차는 유상, 쌍무죠. 틀렸습니다. 자, 유물계약인 거 어떤 거? 2번 계약금 계약이죠. 예. 자, 약관인데 계약법 소설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하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결국은 사적 자체의 원칙의 한 분야예요. 예? 예. 그러면 계약 체결은 자유인데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 선택도 자유, 내용 결정도 자유. 그런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공공과 관련된 것들, 의료라든지, 그죠?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요할 수가 없는 거,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환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승객 안 태우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약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약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관은 항목이라고 그랬죠? 계약 체결할 때 붙이는 항목을 약관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전부 우리는 약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약관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업자가 있잖아요.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 체결의 내용이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미리서 준비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고객은 사인만 하도록 해가지고 신속하게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준비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다수의 고객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관을 만드는데, 더 문제는 이 사업자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불리하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고객에게는 이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조항의 약관은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리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예요. 그럼 약관 자체가 사업자가 미리서 준비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전부 약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약관은 일단 불공정한 약관이다 그랬을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에요. 불공정한 그 내용의 조항이 있으면 그건 무효이고, 그래서 약관을 해석할 때 사업자가 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성자가 불리하도록 해석한다는 원칙이 나오게 돼요. 작성자 분리 해석의 원칙. 또 고객 차별하면 안 되니까 통일적 그리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나와요.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약관을 해석할 때. 더 중요한 건 사업자가 미리 고객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들을 여기서 좀 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 1번. 약관의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를 무효로 하면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민법은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가 무효잖아요. 근데 약관의 일부가 무효면 그것만 무효로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환자가 수술을 해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집도의가 와서 설명해 주지 않죠? 인턴이나 레지던트 애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수술 동의서 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막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명시 설명하는 증거예요, 이게.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명시 설명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도 약관이니까.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은 전부 약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조항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술 비용은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의사의 과실로 예를 들어 수건을 집어넣고 꾸며버렸어요. 배수술하는데 수건을 집어넣고 꾸며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 조항이 한 10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환자는 들어가 있어요. 수술방에. 이거 동의 안 해줄 거예요? 그럼 그 10개 조항에 1개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만 무효로 하는 거지 수술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약관은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만 무효가 원칙입니다. 민법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요. 여기 써놨죠?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덮어놓고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고객에게 불리해지니까. 3번,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가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 조항은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당한 대로 감액해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요? 이러면 이 조항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적당한 한도로 뭘 감액을 해요. 이게 바로 불공정 약관이고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라고요. 4번,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5번, 당해 거래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내용을 명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그걸 설명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계약이 성립 파트예요.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치돼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야 된다. 그러면 계약이 이제 성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합치되는 건 두 가지 형태로 합치됩니다.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라는 건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주관적 합치라는 건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려에게 우리 혼인하자 그랬더니 지나가는 병녀가 좋아 오빠 그러면 뭐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건 주관적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혼인하자 그랬더니 을이 좋아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을도 남자예요. 갑도 남자고. 예? 그럼 합의가 일어났지만 그건 뭐가 안 돼요? 객관적인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 불합치.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도 되죠. 두 번째, 일방적이면서 확정적인 의사표시 이어야 돼요. 청약은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즉,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로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부인 광고라든지 주택 임대 광고, 상품 목록을 배부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 자판기 설치는 청약. 자, 청약의 효력입니다.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대화자든 격치자든 언제나 도달주의. 두 번째, 청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달 후에는. 그러니까 두 달 후에는 구속력이 존재해서 철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두 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겠죠. 그죠? 다만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함에 있어서 내가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서 표시를 했다면 철회권 유보를 하는 거고, 철회권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는 것이고, 이건 가능하고, 승낙 적격인데 청약의 실질적 효력으로서 구속력의 존속기간으로 표현해요. 구속력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식적 효력.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콘택 600은 6시간 지속이에요? 12시간 지속이에요? 그러면 청약은 몇 시간 지속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구속력의 존속기간이에요. 청약을 했을 때 승낙기간을 정해놓으면 승낙기간 동안에 구속력이 존재하는 거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승낙 보시면 승낙은 청약이 먼저 있은 다음에 승낙이 있는 거잖아요. 승낙이 먼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승낙이란 말 자체가 청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청약만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슬쩍 끼워넣기 하는 거죠. 지문에다가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하다 그러면 X. 승낙은 빼야죠. 승낙인은 청약자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승낙할지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이죠. 승낙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떤 거냐면 청약자가 임의로 편지를 동부했어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물건을 보내오고 그 편지에다 뭐라 쓰냐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 반품하지 않으면 2주 동안에 반품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다면 2주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승낙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승낙 여부는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되죠? 기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이때 기존 청약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기존 청약은 어떻게 돼요? 실효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시계 10만 원에 살래 그랬는데 아이 싫어 너무 비싸니까 5만 원에 라고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기존 청약은 거절되고 새로운 5만 원의 청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얘가 아이 그래 10만 원 할게 그럼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니죠. 왜? 이건 이미 실효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은 늦게 도착한 거죠.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고 청약자 마음인 거예요. 그럼 늦게 도착했다, 연착됐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격치자 간의 승낙의 효력 발생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격치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그래서 격승발이에요. 근데 슬쩍 바꿔서 이걸 청약으로 바꿔치면 틀리는 겁니다.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그죠? 격치자가 아니라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예요. 다 도달주의고 격승만 발신주의입니다. 격승발. 아시겠죠? 네. 관련해서 자, 137페이지 1번입니다. 청약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2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 분양 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유인이죠, 유인. 3번 자판기는 청약이죠. 그 청약하고 유인은 차이점이 뭐란 말이에요? 확정돼 있냐, 확정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4번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자. 5번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라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지요. 틀렸습니다. 자, 2번 청약 승낙에 관한 설명에서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맞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번 격시자 간의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X죠? 격, 승, 발해요. 청약 빼야 됩니다.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상당 기간.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연착 통지의 효과인데 갑이 지금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그럼 을이 승낙자고 갑이 청약을 했어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때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승낙 적격이라고 하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럼 요 시점에 을이 3월 12일 날 편지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통상의 경우라면 충분히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늦게 간 거예요. 연착된 겁니다. 도달은 언제가 됐어요? 3월 22일 날 도달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청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된다. 승낙자에게. 근데 이거는 지금 승낙자가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고 발송을 했는데 지금 도달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우연치 않은 사정에 따라. 우체국에 업무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업무가 개시가 안 됐다. 또는 우편물이 통상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우체국이 침수되어서 우편물이 제때 도착을 못했다. 등등등. 하여튼 이상한 이유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도달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청약자가 누구에게? 승낙자에게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때 통지가 있으면 연착이 되는 거고 근데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말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발신주에 따라서 12일 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죠?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그랬죠? 그거 기억나시고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달 시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다른 말로는 나중 청약 도달 시라고 해도 되죠.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은 찔렀을 때, 찔렀음을 안 때. 찔렀을 때.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사실이 있음을 안 때 계약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관련해서 문제 3번입니다. 1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하면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의 계약은 성립한다. 양청약 도달한 때가 바로 나중 청약의 도달 시점이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하잖아요. 3번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했더라도 매도인의 청약은 존속한다. 실효된다 그랬잖아요. 조건을 붙여 승낙하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고 기존 청약은 실효된다. 5번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맞죠? 네. 4번 계약 성립입니다. 1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맞아요. 2번 청약 발신 후 그 2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받을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가 됐네요.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맞습니다. 3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럼 매매계약은 성립 안 하죠.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어요. 연착됐네요.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모아 승낙할 수도 있다. 그쵸? 5번 청약이 발신 후 2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신 이후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맞습니다. 5번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다. 계약 성립하죠? 뭐에 따라서? 의사 실현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2번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했어요. 성립하나요? 뭐죠? 교차 청약. 계약 성립하죠. 3번 민사 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통지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어요. 계약 성립 안 하죠? 네. 4번 승낙의 통지가 보통이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연되었어요. 연착됐죠? 근데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죠? 계약을 성립한다. 5번 매도인의 매매계약 제시, 매매가격 제시에 대해 매수인이 분할 지급의 조건을 붙여 승낙했는데 매도인이 이에 대해서 다시 승낙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 다시 승낙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죠. 자, 3번입니다. 틀린 건 1번.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유물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에요. 전형계약은 유물계약이 없어요. 1번 맞고요. 2번 승낙자가 청약의 변경을 가해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죠? 3번 당사자 간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면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4번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죠. 이건 손해가 아니죠.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나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해당 부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예요. 제3자를 위할 것, 계약할 것. 제3자 위한다, 제3자의 약관의 존재. 계약할 것,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두 가지가 성립 요건이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지금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조립식 주택을 좀 지어달라라고 을에게 부탁하고 승급금으로 5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수급인이 이제 건축업자가 500만 원 받고서 자재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한 2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려고 갑이 구청에 가가지고 허가 신청하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려고 했더니만 거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땅이다. 즉 절대농지다. 절대농지 뭐예요? 농업진흥구역인가요? 네.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립식 주택을 짓는 이 건축행위는 계약 체결하기 도급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불가능했던 거예요. 계약 체결한 다음에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전부터. 그럼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건축행위 자체는 원시적 불능이죠. 도급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불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었어요. 그럼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내가 준 500만 원 내놔라 라고 주장을 했고 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모르는 잘못이 없고, 그리고 이미 손해 2천만 원 발생했어요. 뭐 사고 해가 자재 사가지고. 오히려 어른 수급인은 손해만 입었잖아요. 그러면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적어도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을이 1,500만 원 손해가 있으니까 이걸 달라라고 요구했더니 얘가 알고 보니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사전에 관할관청에다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갑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도급인의 과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의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여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선의 무과실로 손해가 생겨야 된다. 이때 손해 발생하는 것은 실내이익 손해에 한정된다 그거죠. 실내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믿을 신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예요. 예컨대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 반면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에, 예컨대 전매 차익입니다. 모든 손해배상에서의 손해는 다 이행이익이에요. 실내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안 쓰는 말인데 딱 한 번만 써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요건은 뭐라 그랬죠? 객관적으로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 선의 무과실로 손해 생기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까? 근데 선의 무과실 요거를 많이들 빼셔요. 지문으로 나왔을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면 X.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 뭐에 대해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모르는 점에 잘못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실내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결코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행이익이 많아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가 없다고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535조 요건인데요. 문제는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또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손해가 생겼다. 자, 준비 단계라든지 교섭 단계는 계약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된 거, 안 된 거. 됐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계약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는 교섭 단계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장판을 사러 장판집에 들렀는데 장판집 바닥에 있는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자빠졌다. 네? 그럼 손해가 생겼죠?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 손해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로 인정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규정 535조가 적용되려면 여기서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했다. 판례는. 그래서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하든지 교섭 단계에서 손해라든지 준비 단계에서 손해다 그러면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불법행위 책임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사건 기억나세요? 대학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그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 1등을 결정을 했는데 2년 동안 발령을 미루면서 결국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 대학 측은 뭐다? 불법행위자다. 따라서 기회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750조 불법행위가 적용되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 문제 139페이지 6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1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자는 선의이면 설사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아까 그랬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2번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익? 믿을 신뢰이익. 믿었기 때문에. 3번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겼을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익? 이행이익. 맞습니다. 4번 체결된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여야 된다. 그쵸?
5번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교섭을 중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는 뭐가 인정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자, 7번입니다. 틀린 것 1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맞죠? 2번 이행해야 될 자가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그쵸? 3번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계약 당시 이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시적 불능이니까요. 5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535조를 유추 적용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전제가 뭐예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이 성립된 경우 얘기예요. 이건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쌍무계약의 효력 보겠습니다.